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을 바라보는 여성입니다. 지금은 혼자 살고 있고요. 현재는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살펴드리는 작은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뵐 때마다 저도 참 저분처럼 늙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어르신들이 살아오신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제 나이 때 참 고생도 많이 하신 이야기, 자식 이야기, 시댁 이야기, 모두 꼭 제 이야기 같아서 공감도 많이 되고 그분들의 삶을 제가 조금이나마 토닥여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사실 전 어렸을 때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시어르신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늘 후회와 한탄을 많이 하십니다. 내가 못나서 자식한테 뭐 하나 제대로 물려준 게 없고 아픈 몸만 남았다고 어르신들은 자식에게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부모라면 죽기 전에 자식에게 무엇 하나라도 남겨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 마음입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이런 부모 마음 같지가 않더라고요. 부모님이 능력이 안 돼서 남겨준 재산 없이 그렇게 훌쩍 떠나버리면 부모를 원망하기도 하더라고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유산을 줄 수 없는 부모들의 마음과 심정은 오죽하겠습니까? 뉴스에서 보면 유산 상속 때문에 형제들끼리 싸움을 하거나 부모 유산을 노리고 천륜을 끊는 극악무도한 짓을 하는 철없는 자식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전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생각했죠. 도대체 진정한 유산이라는 게 무엇인지 하고 말이죠. 수백, 수천억을 물려줘야 좋은 부모가 되는 건지, 아니면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자식의 마음속에 평생 잊혀지지 않는 좋은 추억을 남겨주는 게 좋은 부모인 건지, 뭐가 맞는지는 아마 여러분이 판단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저 또한 부모님께 유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유산은 참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특별한 유산입니다. 금수저는커녕 흙수저도 물고 나오지 못한 고아를 걷어주시고 죽기 전까지 제 손을 놓지 않으셨던 저희 시어머니. 지금도 생각해보면 제가 시어머니와 고부관계가 아닌 딸과 엄마로 만났더라면 더 좋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게 마지막까지 사랑을 주려고 하셨던 시어머니의 특별한 유산. 그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렸을 때 전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는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저희 삼남매를 버리고 말 한마디 없이 훌쩍 떠나셨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보살펴준 건 할머니셨고 할머니는 온갖 힘든 일을 다 하시면서 저희 손주 셋을 키우셨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시장 나가요? 이번에 말린 시래기가 아주 실해가지고 오늘 하루 더 나가보려고. 일주일 내내 일 안 하기로 약속해놓고선 하루는 쉰다고 했잖아요. 아이고, 이거사. 내가 다 너네 먹여 살리려고 이러는 거지. 할미가 무슨 재미로 일을 나가냐? 난 그래도 할머니가 맨날 시장 나가서 찬바닥에 앉아 나물 파는 거 싫어요. 직업이 기천 없다. 난 내 손주들 입에 맛있는 거 들어가면 에휴, 그까지 찬바닥이 뭐가 대수라고 불구덩이라도 들어갈 수 있어. 할미 마음이 그런 거야. 너네 잘 먹고 잘 입히고 공부도 시키는 게 이 할미가 해야 할 일이야. 너도 나중에 자식 낳아서 키워봐라. 부모 사랑도 중요하지만 이 내리 사랑이라는 게 또 달라. 자식 사랑도 사랑이지만 손주 사랑은 더 깊어. 그러니 할미는 너희들 생각하면 하나도 힘 안 드니까 건강하게 잘 크기만 하면 그게 할미한테 효도하는 거야.
할머니는 엄마 아빠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저희를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해 주셨고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머니도 점점 나이가 드셨고 오빠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서울로 취직을 했고 언니는 착한 형부를 만나 20살이란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고 넉넉하진 않지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죠. 저 또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장에 취직을 했고 저희 삼남매는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꿋꿋하게 살아가는 게 할머니께 효도하는 길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 일터는 장갑 공장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라 제가 가질 수 있는 직업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이런 상황에서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려 노력했고 이런 곳에 취업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늘 감사하게 생각했죠. 그리고 직장에서 좋은 선배들을 만나 일도 참 재밌게 했답니다. 정순아, 이리 와. 네? 이리 와서 우리랑 같이 고구마 먹어. 감사해요. 오늘은 제가 간식 당번인데 아침에 깜빡했어요. 당번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맛있는 거 있으면 나눠 먹는 거지.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참, 그 소식 들었어? 우리 공장 엄청 큰 회사에 팔려간대. 그러면 우리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잘리는 거야? 사장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일하는 직원들 그대로 같이 가겠다고 말했대. 장갑 공장이 그래도 잘 돌아가니까. 그분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보통은 다른 공장 인수하면 정리해고 들어가는데. 야, 그래도 우리 공장 매출은 좋잖아. 그 사람이 하는 사업에 비하면 세 발에 피겠지만. 그래도 참 좋으신 분 같아요. 그래, 우리 밥줄 안 끊어진 게 어디야. 안 쫓아보낸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우리가 그 사람 볼 일은 없겠지만. 전 저희 공장이 큰 회사가 인수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어디에 인수되던 간에 전 제 직장을 잃지 않고 다닐 수 있다는 것에 아주 감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장이 큰 회사로 인수되고 새 공장장님이 새로 오시게 됐습니다. 자자자, 주목. 오늘 공장장님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다들 인사하시고 환영의 박수 한번 칩시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새로 부임한 공장장입니다. 잘 부탁드리고 상하 구분 없이 그냥 같은 동료라 생각하시고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새로운 공장장은 외모도 굉장히 훤칠했고 말하는 것도 자신감 넘쳐 보이는 사람 같았습니다. 전 그 사람을 보면서 생각했죠. 저 사람의 아내 되는 사람은 참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큰 회사가 저희 회사를 인수하고 나서 직원들의 작업량은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소위 말해 더 바빠졌단 얘기죠. 그래서 전에 없던 야근도 많이 했고 야근을 하면 야근 수당이 나오니까 전 오히려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할머니도 많이 연세가 드셨고 그리고 여기저기 아프시기도 하셔서 병원 치료라도 제대로 받기 위해선 제가 더 열심히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자진해서 야근을 하기도 했죠. 하루는 야근을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야근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 넓은 공장에 저 혼자 있게 됐습니다. 제 일은 다 했지만 박스 포장을 다 해놓고 가면 아무래도 다음날 일하시는 분들이 더 편하실 것 같아서 이왕 남아서 일하는 거 박스 포장도 마무리 해놓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죠. 그렇게 한참을 박스 포장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달달한 커피 냄새를 풍기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뭐 하고 있어요? 공장장님,
아직 퇴근 안 하셨어요? 나도 아직 좀 볼 게 있어서요. 근데 멀리서 정순 씨가 보이더라고요. 혼자 커피 마실까 하다가 같이 마시면 좋겠다 싶어서. 아, 고맙습니다. 정순 씨, 혹시 밥 먹었어요? 저요? 아, 저 집에 가서 할머니랑 먹으려고요. 지금 배고플 시간인데. 괜찮아요. 저기, 내가 빵이랑 몇 가지 좀 가져왔는데, 그거라도 잠깐 같이 먹을래요? 어, 정말 괜찮은데. 말은 괜찮다고 했지만, 빵이란 말에 갑자기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고, 전 못 이기는 척 공장장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공장장님 사무실에 들어가게 됐고, 종이봉투에 든 빵과 간식들을 나눠 먹게 됐죠. 내가 번거로운 걸 싫어해서 그냥 저녁은 이렇게 때워요. 그냥 출출한 것만 좀 없으면 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먹어요. 네. 감사합니다. 전 그 빵을 아주 맛있게 먹었고, 공장장님과 빵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도 이어졌습니다. 참 좋으신 분 같아요. 공장장님 와이프 아내분. 이렇게 일하신다고 정성스럽게 간식도 싸주시고 말이죠. 아내요? 나 아직 총각인데. 네? 내가 그렇게 나이 들어 보여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 당연히 결혼하신 줄. 죄송해요. 아니요. 뭐, 물론 결혼을 했어야 할 나이긴 하죠. 근데 어떡하다 보니까 홍기를 놓치게 됐어요. 완전 아저씨죠, 이제. 아니요. 전혀 그런 생각은 안 들었고, 그냥 당연히 가정이 있으실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공장장님, 너무 괜찮은 분이시잖아요. 좋게 봐줘서 고마워요. 나도 토끼 같은 자식들하고 여우같이 예쁜 아내랑 살고 싶었죠. 근데 살다 보니 문제가 좀 생겼었고, 그러다 홍기를 놓치게 됐어요. 근데 막상 이제 누구를 만나려고 하니까 좋은 사람이 안 보이네요. 그렇죠. 인연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이어지는 게 아니죠. 맞아요. 참, 정순 씨는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저요? 아니요. 정순 씨 같은 사람이 굉장히 인기 많을 것 같은데, 뭔가 사람이 선한 기운이 느껴져요. 보고 있으면 참 기분 좋다고 해야 하나? 어, 저, 그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공장장님. 참, 내 이름 얘기 안 했죠? 저는 박창진이에요. 정순 씨는 성이 뭐예요? 저는 고정순이에요. 고정순. 네, 그래서 이름 때문에 놀림 많이 받았어요. 넌 맨날 고정적으로 사는 거 아니냐 하면서. 아, 아, 죄송합니다. 웃으면 안 되는데, 정순 씨 말 들으니까 재밌네요. 고정순. 근데, 입에 착 붙고 참 좋은 이름 같은데요? 정말요? 저 그런 소리 처음 들어요. 제 이름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고정순 씨, 내가 자주 불러줄게요. 자주 불러주면 그 이름이 더 빛나고 좋아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책에서 봤어요.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이 어찌 보면 참 뭐 별거 아닌 일 같은데,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보통 이렇게 회사에서 만나도 누구의 이름을 부른다기보다 그 사람의 직함을 부르게 되죠. 그래서 그런지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특별한 일인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어머니가 제 이름 참 많이 불러주셨거든요. 그런데 크면서 서로 생각의 차이가 있다 보니 어머니가 다정하게 창진아 하고 이야기하는 걸 들어본 지가
묻게 된 것 같아요. 아, 그러셨군요. 돈 많고 잘생긴 공장장님도 저처럼 알게 모르게 마음의 상처가 있다는 걸 알게 되니 전 공장장님이 더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떤 상처가 있으신지 전 알 수 없었지만 그냥 그 마음이 이해가 됐습니다. 따뜻하게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되고 싶고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이야기가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 지병이 있으셨던 할머니는 갑자기 어지러움증을 호소하시면서 쓰러지셨습니다. 할머니 갑자기 왜 이래요? 많이 아파요? 할머니는 그냥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면서 오히려 걱정하는 절 더 걱정하셨습니다. 전 도저히 할머니 앞을 떠날 수 없어서 한 달 정도 휴가를 내고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정순아, 할머니, 오늘은 좀 어떠세요? 난 아무렇지도 않아. 정순아, 저기 할미 가방 있지? 저거 좀 가지고 와. 전 다 떨어진 할머니 가방을 할머니께 드렸고 할머니는 손으로 무언가를 더듬더듬 가방 안에서 찾다가 제 손을 펴보라고 하셨습니다. 손 펴봐봐. 손이요? 전 손을 펴서 할머니에게 다가갔고 할머니는 제게 작은 통장을 하나 주었습니다. 번호는 통장 안에 적어놨고 이거 너 시집 보낼 때 쓰려고 모아둔 건데 할미가 직접 못 줄 것 같아서. 무슨 소리예요? 싫어. 나 시집 가면 할머니가 직접 줘요. 지금 받기 싫어. 싫다고. 할미가 미리 주는 거야. 우리 막둥이 좋은 사람 만나서 시부모 사랑받으면서 그렇게 살아. 할미 소원이다. 알겠지? 그런 이상한 말 그만해요, 할머니. 할머니가 제 손에 통장을 쥐어주신 그날 밤, 할머니는 아주 조용히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할머니, 나 할머니 없이 어떻게 살아? 할머니. 삼남매 중 할머니는 유독 제게 더 특별하셨습니다. 언니 오빠와 달리 전 할머니와 정말 꼭 붙어 지냈었고 할머니에게 참 예쁨 받는 손녀였습니다. 전 그렇게 세상을 잃은 듯한 슬픔에 빠져 할머니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제 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누굴 믿고 살아야 되나, 그 절망감에서 헤어날 수가 없었고 아무런 삶의 의미도 의욕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할머니는 제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이었거든요. 언니는 조카 때문에 잠시 집에 다녀온다고 했고 오빤 밤새 장례식장을 지키느라 너무 무리했던 나머지 조금 제가 쉬다 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홀로 할머니 영정사진을 보면서 멍하니 앉아있는데 누군가가 장례식장으로 찾아왔습니다. 상심이 크죠? 전 공장장님을 보자마자 전 꾹꾹 참았던 눈물을 다 토해버렸고 나 이렇게 힘들었다고, 나 지금 너무 슬프다고 공장장님 품에 안기다 보니 정말 마음속에 있던 슬픔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이런 제 모습에 놀라실 수도 있었을 텐데 공장장님은 그런 절 다독여 주셨습니다. 정순 씨 참 나쁘다. 네? 정순 씨 나쁘다고. 왜 자꾸 날 신경 쓰이게 만들지? 네?
무슨 말씀이세요? 왜 자꾸 당신이 내 눈에 밟히는지 모르겠어. 당신이 자꾸 생각나고 보고 싶고 궁금하고 자꾸 그런단 말이야. 전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공장장님의 마지막 말이 제 마음을 심쿵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나한테 기대어, 응? 내가 정순 씨 지켜줘야겠어. 그럴 사람 나밖에 없어. 그리고 내가 그러고 싶어. 그 말을 듣고 전 이게 꿈인가 생신가 싶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누군가가 내 손을 잡고 내 눈을 마주치며 자신의 마음을 고백한다는 거. 이건 정말 기적 아닌가요? 그 어떤 위로보다 공장장님의 위로는 제게 큰 힘이 되었고,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공장장님은 저와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창진 오빠가 저에게 참 많은 힘이 됐어요. 힘이 많이 됐다니 다행이네. 앞으로는 나만 믿고 따라올 수 있겠어? 우리 이제 살아가는 사이잖아. 정순이 지켜줄 사람은 이제 나밖에 없다. 그거 알지? 전 그의 말이 너무 고마웠고, 제게도 이제 저만 생각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에 매일매일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전 공장장이었던 그의 실체를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얘들아, 완전 이건 빅뉴스야. 공장장이 글쎄 우리 회사 인수한 사장이래. 창진건설. 창진건설? 아, 진짜 창진건설 사장이라고? 말도 안 돼. 창진건설이 유건그룹 회장 거잖아. 유건그룹 회장이 자기 아들한테 창진건설을 줬고, 그럼 공장장이 유건그룹 회장 아들이라고? 근데 왜 이런 장갑 공장에 공장장으로 온 거야? 일 배우려고 왔대. 사람 마인드가 참 괜찮지 않니? 그 사람 아직 총각이라던데? 와, 그런데 그렇게 잘난 사람이 왜 아직 결혼을 안 했대? 모르지 뭐. 눈이 하늘 끝까지 다 있겠지. 전 점심을 먹다 갑자기 체하는 줄 알았습니다. 공장장님이 우리 회사를 인수한 건설회사 사장이라니. 전 정말 믿을 수가 없었고, 이걸 어떻게 확인해야 될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확인해야 할 건 확인하고 해야 할 것 같아서 공장장님을 만났습니다. 전 그냥 오르지도 못할 나무 쳐다보지도 말자는 심정으로 공장장님께 이 사실을 다 알게 됐다는 걸 말하고 이별을 고하려고 했습니다. 오빠, 아니, 공장장님, 왜 저한테 숨기셨어요?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한데 그게 뭐가 중요해? 공장장님, 전 공장장님이 공장장님인 것만으로도 저한테 굉장히 과분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희 회사를 인수하신 사장님이란 사실을 알고 좀 많이 부담스러웠어요. 건설회사 사장님이랑 장갑공장 공순이가 어울리는 게 말이 돼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저하고 공장장님은 사는 환경도 수준도 다르고요. 저 언니 오빠 전부 대학 문턱도 못 가보고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했어요. 그런데 공장장님은 아니시잖아요. 그런 어려움 겪어보시지 않았잖아요.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은 솔직히 한 번도 겪어본 적 없어. 하지만 다른 이유로 나도 힘든 시간을 보냈었어. 그래서 정순이 너한테 더 마음이 갔었던 거고. 내 이 힘듦을 너랑 같이 하면 너의 힘듦도 나의 힘듦도 같이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나 너 정말 좋아해. 아니, 진심으로 사랑해. 그리고 나 너랑 결혼하고 싶어. 솔직히 너같이 이렇게 예쁘고 젊은 아가씨한테 고백한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니야. 내 입장에서도
넌 내게 충분히 과분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정순아, 내 진심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처음엔 이건 말도 안 되는 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보면 볼수록 전 더 그에게 빠져버렸고, 공장장님이든 사장이든 아니든 그냥 그날은 박창진, 내 마음을 알아주는 한 남자로 보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결혼을 약속했고 시부모님께 허락을 받기 위해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저 너무 떨려요. 아유, 안 잡아먹어. 그냥 내 뒤에 서 있기만 해. 내가 다 이야기할게. 전 정말 그의 말만 믿고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집부터 저를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에 앉아있기도 아까울 소파와 화려한 인테리어. 이런 집은 잡지에서나 봤지 실제로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결국 데리고 왔구나. 엄마, 저 이 사람 아니면 안 돼요. 저 물건, 저건 내 눈앞에서 당장 치워. 시어머니와의 첫 만남에서 전 인사도 드리지 못한 채 저 물건이라고 그 자리에서 모욕을 당했습니다. 이봐,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우리 창진이를 따라와? 혹시 돈 필요해? 어린 나이 앞세워서 우리 창진이 꼬셨구만. 돈 너가 원하는 대로 줄 테니까 좋은 말 할 때 꺼져. 저기 어머님, 저 돈 같은 거 바라지 않습니다. 저 오빠 정말로 많이 사랑합니다. 야, 아휴, 지금 너 때문에 내 교양이 지금 한계에 다다랐어. 너 우리 집이 어떤 집안인 줄 알아? 나 서신대 대학 총장이야. 그리고 우리 회장님 말 안 해도 알지? 창진이 형수, 형들 다 의사 변호사 출신이야. 그런데 공장에서 일하다가 어디서 굴러와서 감히 얼굴을 들이밀긴. 내가 설마 했는데 양심이 있으면 우리 창진이를 따라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건 뭐 없는 것 투성이네. 돈도 없어, 학벌도 없어, 염치도 없고. 이 사람 아니면 저 그때처럼 정말 또 사라질 겁니다. 어머, 너 지금 엄마 협박하니? 지긋지긋해요. 우리 집이 뭐가 그리 잘났어요? 돈 많이 버는 거 그게 영원할 것 같아요? 제가 왜 아버지 회사 안 들어가고 제 회사를 직접 차렸는지 잘 아시잖아요. 유건구로 그 속물 같은 곳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저도 아버지 어머니 밑에 있다간 똑같은 속물이 될 것 같다고요. 그랬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경영 수업을 받다가 돈밖에 모르는 회사의 구조에 진절머리가 났고 결국 10여 년 가까이 혼자서 자신의 회사를 만들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도 3남매였고 그의 아버지는 3남매 중 그를 가장 많이 신뢰했고 꼭 후계자로 키우고 싶어 했습니다. 결혼만 시켜주시면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아니 당신 아니죠? 저딴 물건 우리 집에 드릴 생각 아니죠? 대신 건설회사 정리하고 당장 회사로 들어와야 한다. 알겠어? 네, 아버지. 저 정순이랑 살 수 있다면 뭐든 다 할 수 있어요. 아유 머리야. 아줌마. 시아버지는 아들이 회사만 물려받는다고 하면 누구랑 결혼해도 상관없다고 하셨고 시어머니는 저 같은 며느리는 절대 안 된다며 식음을 전폐하고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며 반대를 하셨습니다. 전 그렇게 혼주석에 시어머니 없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사람들이 절더러 독한 년, 돈밖에 모르는 년, 시어미를 결국 저렇게 만들고 결혼을 하는 년이라고 욕을 들어먹었지만 전 꾹 참고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제가 더 잘하면 어머님 마음도 열리시겠지란 마음으로 시댁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시집살이는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것을 시어머니는 싫어하셨죠. 아줌마, 오늘 국이 맛있네. 뭐 넣었어요? 오늘은 며느님이 국 끓이셨어요. 육수 만드는데 얼마나 정성을 들였니? 어머머머. 시어머니는 제가 국을 끓였다는 말을 듣자마자 그대로 국그릇을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저 더러운 손으로 만든 걸 나보고 먹으라고? 당장 갖다 줘. 진짜. 아주머니와 전 너무 놀라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너무 서럽고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뭘 그리 잘못했길래 아무리 전 노력해도 안 되는 건가라는 절망에 빠져버렸죠. 너무 속상해하지 마요. 우리 총장님 진짜 좋은 분인데 아드님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커서 그런 거예요. 언젠가 시간이 흐르면 다 좋아질 거예요. 이 집에서 제 마음 알아주시는 건 이모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유, 내가 뭘. 자, 우리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합시다. 그러면 우리 총장님도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여실 거예요. 이모님은 시어머니의 시어머니 때부터 이 집 일을 도맡아셨고 시어머니가 가장 믿고 총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모님도 안 되는 게 있었죠. 저와 관련된 모든 것은 시어머니가 눈에 쌍심지를 켜고 난리를 부렸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 생신이 되어 온 식구가 한 집에 모이는 날이 됐습니다. 전 대단한 아주버님 형님들 사이에 낄 자신이 없었고 그냥 부엌에서 조용히 이모님 일만 도와드렸습니다. 자기야, 얼른 나와. 여기서 뭐해? 난 괜찮으니까 당신 얼른 가서 식사해요. 얼른 가봐요. 여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응? 전 결국 남편의 손에 이끌려 식구들이 식사하는 곳으로 갔고 야외 마당에서 바비큐 파티를 하는 식구들은 제가 있든 없든 상관도 안 하는 눈치였습니다. 장진이 어서 와라. 창진이 너 요새 경영수업 하느라 고생이라며? 그러게, 형이 좀 해주지 그랬어. 난 사업하고는 안 맞아. 아버지가 아예 나한테 말도 안 꺼내시잖아. 난 그냥 병원이나 하며 살래. 이 사람 또 일 쳤어요. 아동병원 차린다고. 그래서 아빠한테 돈 좀 뜯어내려고? 야, 말 조심해. 너도 오늘 여기 온 이유가 있잖아. 오빠랑 나랑 비교하지 마. 난 오빠랑 다르니까. 다르긴 뭐가 달라. 인정할 건 인정해. 전 아주버님, 형님, 그리고 아가씨가 하는 말들이 마치 외계어같이 들렸습니다. 전 평생 감히 꺼내볼 수도 없는 말들을 그들은 일상적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음식 준비 이 사람이 거의 다 했어요. 그치? 네? 네. 요리 전공했어요? 오빠, 몰라? 이 사람 고졸인 거. I'm sorry. 아이, 깜빡했네. 낄 때 안 낄 때 구분 못하고 끼는구나, 너. 엄마, 오늘 아버지 생신이잖아요. 당연히 며느리니까 함께 있어야죠. 누가 며느리래, 누가? 아휴, 제발 오늘만큼은 조용히들 하자, 어? 자, 다들 건강하고 하는 일 열심히 하고 오늘 이렇게 다들 모여줘서 고맙다. 아빠 생신 축하해요. 아버지 만수무강 하옵소서.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전 잘 몰랐지만 다들 진심이 아닌 말들을 쏟아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인 모두가 그걸 서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요. 모두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터라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장갑 공장에서 일하던 저랑은 말도 잘 섞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항상 미안해했고 저 또한 너무 속상하긴 했지만 점점 이 집안 분위기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매일매일 시어머니 기분 체크를 하며 오늘은 어떻게 하면 구박을 안 받을까? 아침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시어머니가 계신 1층으로 내려갔죠. 시어머니는 대학 총장이라 그런지 매일 책을 손에서 놓지 않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저도 나중에 기사를 통해 알게 됐는데 어려운 학생들도 많이 도우셨고 여성 인권에 대해 앞장서서 대한민국 여성들의 권리를 찾는 일에도 일조를 하셨죠. 그런데 며느리한테는 그 어떤 동정도 권리도 찾아주질 않으셨습니다. 그냥 정 막내 아들이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데려온 사람이라고 생각하셨죠. 아주머니, 아주머니. 아, 네, 총장님. 내일 딸내미 졸업이죠? 자, 이거. 아니, 저번에 아들 졸업 때도 너무 과분하게 주셨는데, 과분하긴. 아줌마랑 나랑 몇 년이야. 나 이 집에서 믿을 사람 아줌마밖에 없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총장님. 아줌마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회장님 등살에도 내가 견뎌내는 거지. 무슨 말씀을요? 총장님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데. 그래봤자 유건그룹 회장 마누라일 뿐이지. 여튼 딸내미랑 좋은 시간 보내고 와요. 그날은 일일 도우미 쓰던지 할 테니까. 저기 총장님, 작은 사모님 계신데 굳이 그러실 필요가. 아주머니, 난 제가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제 앞에서 저 물건 이야기 절대 꺼내지 마세요. 알겠어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총애하는 이모님이지만 이모님이 제 편을 조금이라도 들려고 하면 아예 얼굴이 싹 바뀌셨습니다. 전 그런 이모님을 보면 늘 죄송했습니다. 어머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모님 안 계셨으면 이 집에서 못 살았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예요? 내가 천천히 하자고 했죠? 분명히 총장님이 우리 작은 사모님 마음 알아주는 날이 올 거예요. 전 사실 그런 날은 절대 오지 않으리라 믿었습니다. 정말 하늘이 두 쪽 나도 그런 일은 절대 없다고 말이죠. 하지만 사람 인생은 모르는 일이라고 그렇게 잘 나가던 시댁에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이번에 정부에서 아주 회장님을 정조준한 것 같습니다. 유건그룹 부정부패 온선이라고. 우리 회장님이, 아니, 왜 우리 회장님이? 워낙 강직하셔서 그게 화근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회장님 어딨어? 어딨냐고? 좀 전에 검찰 조사 들어가셨습니다. 뭐요? 아줌마. 네, 총장님. 빨리 박변한테 전화해. 빨리요. 시아버지는 정권이 바뀌고 난 뒤 정부에게 미움털이 박혔고 그걸로 인해 하루아침에 최고의 사업가에서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사람으로 낙인 찍혀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모든 식구들은 집으로 소집됐고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며 안간힘을 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알아봤어? 아예 씨알도 안 먹혀.
내 인맥 총동원에도 비집고 들어갈 구멍이 없어. 아휴, 이를 어쩌니. 엄마, 이런 상황이 좀 그런데, 아직 엄마 챙겨놓은 건 좀 있죠? 뭐? 아니, 그, 그 많은 재산 다 아버지 앞으로 해둔 건 아니죠? 형, 말을 왜 그렇게 해? 지금 그게 중요해? 아, 이놈도 진짜 답답하네. 야, 아버지 지금 그대로 구치소행이야. 실형받아도 1년도 안 살고 나오실 거라고. 그때를 대비해서 뒤로 빼돌려 놔야지. 아, 여튼 진짜. 넌 세상 보는 눈이 아직도 글렀어. 오빠 말이 맞지. 엄마, 이제 까놓고 이야기해봐. 시어머니는 그 말을 한참 듣고 계시더니 얼굴이 붉어질 대로 붉어져 겨우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나가. 어? 나가라고. 엄마 화났어요? 엄마, 엄마도 챙길 건 챙겨야죠. 나가라고 했잖아. 시어머니는 정말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아들, 딸을 그렇게 내쫓으셨고, 어머님은 그날 밤 아버님이 오실 거라며 거실에서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밤을 새셨습니다. 전 그런 어머님을 보면 너무 안쓰러웠고 어떻게 위로해드리면 될지 생각했습니다. 저기 이모님, 왜요? 이거 저희 할머니가 예전에 온갖 좋은 약초를 다 넣어서 만든 효소인데 이거 먹으면 떨리던 마음도 안정이 되고 그런다고 해서. 아, 아, 이거 총장님 드리라고요? 네, 제가 드리면 분명히 안 드실 것 같아서요. 알겠어요. 내가 갖다 드릴게요. 전 이 상황에서 어머님 눈에 안 띄는 게 어머님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2층에서 조용히 숨소리도 내지 않고 아버님이 아무 일 없길 기다렸습니다. 총장님, 이거 좀 드세요. 저녁도 안 드셨잖아요. 회장님 소식은 대체 왜 없는 거야? 아휴, 진짜. 총장님, 이것 좀 드세요. 네? 예. 아유, 죄송해요, 아주머니. 제가 좀 딴 생각을 하느라고. 아, 아휴, 차 맛이 좋네. 아줌마가 담근 거예요? 맛을 보니까 시중에 파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다 드시면 이야기해 드릴게요. 시어머니는 제가 드린 효소차를 드시면서 마음을 가라앉히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거 작은 사모님이 주신 거예요. 뭐라고요? 이 집에서 지금 총장님을 가장 걱정하는 사람 작은 사모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거 작은 사모님 할머님께서 손수 담그신 거랍니다. 어려울 때 누가 진짜 날 아끼고 사랑하는지 안다잖아요. 제가 봤을 땐 지금은 작은 사모님이 가장 총장님을 걱정하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제가 드린 차를 아무 말 없이 드셨습니다. 전 그게 저에게 조금이나마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거라 생각하고 어머님을 더 잘 모셔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뭐라고요? 안 돼. 시어머니는 아침 일찍 온 전화를 받고 충격을 받고 그대로 쓰러지셨고 전 급히 시어머니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시어머니가 충격을 받은 이유는 시아버지가 검찰 조사를 받다가 새벽에 화장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고 운명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보, 어떡해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 불쌍해서 어떡해. 말도 안 돼. 그 인간들이 우리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았어. 어떻게 사람... 여보, 나 잠깐 검찰에 다녀올게. 이건 절대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엄마 좀 잘 부탁할게. 금방 올게. 남편은 그 길로 검찰로 달려갔습니다. 전 충격을 받고 잠들어 계신 어머니를 보며 이 소식을 아주버님과 시누이에게 전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전화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창진이 아빠야. 누구야? 말해보라고. 전 도대체 시누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도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님이 오늘 돌아가셨어. 창진이는 무슨 말이야? 창진이 교통사고 났다며. 창진이 어딨어? 아빠는 또 어딨고? 아버님 돌아가신 것도 너무 충격적인데 남편이 교통사고가 났다니. 전 이 모든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전 신우의 말을 듣고 응급실로 다시 갔고 거기엔 박창진, 싸늘한 죽음으로 누워있는 제 남편의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회장님도 사장님도... 어떻게 이런 일이... 말도 안 돼. 아니죠? 우리 남편... 아니죠?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요? 우리 남편이 왜요? 우리 어머님이 지금 이 병원에 계시다고요. 근데 우리 남편이 지금 왜 여기 있냐고요?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줄초상이 났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신 걸 확인하기 위해 남편은 그렇게 제게 어머님을 잘 부탁한 다음에 떠난 것이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왜 안 좋은 일은 이렇게 한꺼번에 찾아오는지 전 정신을 둘 곳도 없었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 더 충격적인 소식이 절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총장님 검사를 하다가 종양을 발견했습니다. 네? 췌장암 말기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시아버님이 세상을 떠나고 제겐 전부였던 남편도 떠나고 시어머니마저 말기암이라니. 이건 인간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고통이었습니다. 전 남편과 시아버님을 잃은 슬픔도 느낄 시간이 없었습니다. 말기암 판정을 받은 시어머니를 일단 어떻게 해서든 낫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아버님과 남편 소식을 듣고 아주버님과 시누이 그리고 형님이 모두 병원으로 모였고 전 처음으로 식구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셨고 제 남편마저 아버님을 따라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지금 심정은 죽을 것 같은 고통이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그런데 어머님마저 오늘 말기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췌장암이신데 치료를 잘 받으시면 1년 정도 사실 수 있다고 합니다. 저 지금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제 남편을 잃을 슬픔을 느낄 시간조차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주버님, 형님, 그리고 아가씨가 어머님을 지켜주세요. 제가 남편의 장례를 잘 치를 수 있게 제발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식구들은 이런 제 모습을 보며 한숨만 푹푹 쉬었고 결국 아주버님이 말을 꺼냈습니다. 솔직히 부모고 형제고 하늘 가면 무슨 소용입니까? 사실 다 각자의 인생이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 그렇게 되신 거 진짜 나도 분통이 터지지만 지금 어쩔 수가 없고 엎질러진 물이에요.
그리고 창진이도 너무 불쌍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장례 잘 치르고 엄만 일단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간병인도 있고 하니까 어머님 병원에 그냥 모셔놓으면 될 것 같은데. 저 얼마 못 사실 거라고 하시던데. 우리가 옆에 있어도 소용없는 거잖아. 그렇긴 하지. 그리고 그쪽도 우리 집 일 신경 그만 쓰고 살 길 찾아가세요. 솔직히 우리도 부담스러워. 전 이 인간들이 제정신인가 싶었습니다. 아버지와 자기 형제가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마저 말기암 판정을 받고 누워 계신데 각자 인생이니 살 길 찾아가자는 말이 미치지 않고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기요, 오늘 두 분 아버님과 동생이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거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막말... 진짜 역겹네요. 거기 말이 좀 심하네. 우리도 슬프다고 생각해서 살 길 찾아가란 말이 역겹다고? 아유, 와, 환장하겠네.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거야?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리고 우리 엄마는 지금 희망이 없잖아, 희망이. 그런 엄마를 붙들고 우리가 뭘 하겠냐고. 다 나가요, 당장.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아버님 그리고 우리 남편 장례식장에 오기만 해봐요. 내가 아주 그냥 다 줄초상 나게 해줄 테니까. 더러운 것들. 전 진짜 속에 있는 말을 거침없이 해버리고 어머님 병실로 향하려는데 어머님은 이미 저희가 로비에서 하는 말을 벌써부터 다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어머님... 엄마... 엄마... 아버지도 창진이도 너희들 없이 장례 치를 거다. 막내 말대로 장례식장에 얼씬도 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죽어도 절대 오지 말 거라. 너희들은 이제 내 자식이 아니다. 부모가 돈도 없고 병든이 쓰레기처럼 버리려는구나. 내가 어쩌다가 너희 같은 괴물을 키웠는지 모르겠다. 그냥 다 내 죄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창진이가 떠난 것도 다 내 죄다. 너희 같은 것들을 형제라고 자식이라고 생각한 게 진짜 내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너희들은 내 새끼 아니라고 돌려놓고 싶다. 가거라. 니들 인생 니들 말대로 니들이 알아서 살아. 난 이제 너희 부모 노릇하는 거 이 시간 이후로 끝이다. 이 호로 자식 같은 것들아. 어머님은 엄청 단호하고 강건한 어조로 말씀하셨고 어머님의 카리스마에 아주버님과 시누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병원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집에서 지낼 거다. 죽는 날까지 병원에 있는 건 죽기보다 싫다. 가서 내 짐 좀 당장 싸거라. 아가야. 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가야라고 어머님이 분명히 절 아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전 순간 모든 슬픔과 서름 그리고 이제 어머님에게 한 발자국 더 다가갔던 감격스러움에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장례식은 어머님과 저 이렇게 둘이서 조용히 치렀고 어머님은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시골의 작은 주택을 얻어 거기서 요양을 하셨습니다. 전 어머님 옆에서 그저 조용히 병간호를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머님은 제게 화도 안 내셨고 그렇다고 절 살갑게 대해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절 아가라고만 불러주실 뿐이었죠. 말기암인지라 하루하루 어머님의 병세는 악화됐고
전 그래도 식구들이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은 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 식구들에게 소식을 전했고 모두 어머님을 찾아뵈러 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가, 어머님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아니, 그럼 물 좀 드릴까요? 아니. 어머님은 절 한참 보시더니 제 얼굴을 만지셨습니다. 내가 진짜 자식을 앞에 두고 몰랐었구나. 내가 내 뱃속으로 널 낳진 않았지만 지금 같아선 네가 내 자식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구나. 아가, 정순아, 내가 그동안 정말 미안했다. 내 욕심이 널 아프게 했고 내 이기심이 너의 그 고운 마음을 가리게 했구나. 넌 창진이가 내게 준 선물이다. 너무나 소중한 선물. 아가 너무 고맙고 너무 미안했다. 내게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널 아끼고 사랑해줬을 듯. 그게 너무너무 후회가 되는구나. 어머님 울지 마세요. 저랑 평생 오래오래 살 거예요, 네? 제가 그렇게 해드릴게요. 그럴 수만 있다면 내가 뭐든지 다 할 텐데. 미안하다, 아가. 정말 미안해. 그날 밤 시어머니와 전 서로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 어머님의 진심을 듣고선 어머님을 떠나보낼 수 없다고 하늘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제발 1년만 더, 제발 한 달만 더 어머님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말이죠. 그리고 다음날 어머님은 인공호흡기에 의존을 하실 정도로 병세가 악화됐고 아주버님과 시누이는 어머님의 인종을 보기 위해 1년 만에 어머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엄마 어떻게 된 거야? 엄마. 아이, 자식이 의사면 뭐해. 내 부모도 못 지키는. 엄마, 우리한테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없어요? 그래, 엄마. 마지막으로 우리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다 해봐. 어머님은 아주버님과 시누이를 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고 저더러 오라고 손짓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제 얼굴을 가까이 대라고 손짓하셨죠. 아가야, 압구정동 12번지. 압구정동 12번지. 거기로 가라. 알겠지? 엄마, 뭐라는 거야? 어딜 가라는 거야? 아가, 꼭 절대 너만 가야 돼. 너만. 그렇게 어머님은 제게 알 수 없는 주소를 남기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어머님은 식구들이 장례식장에 오는 걸 한사코 반대하셨지만 전 그래도 자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편안히 하늘로 가셨으면 하는 바람에 식구들과 함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전 어머님이 알려주신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혹시나 어머님 유품이 가르쳐주신 장소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꼭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알려주신 주소는 서울 한가운데 있는 높은 빌딩이었습니다. 전 이곳이 맞나 2번, 3번 확인했지만 어머님이 말씀하신 그 주소가 분명히 맞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꼭대기층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엔 저희 집 일을 봐주시던, 절 무척이나 아껴주시던 이모님이 계셨습니다. 더 늦게 오길 바랬는데 아휴, 총장님이 이렇게 빨리 가실 줄은. 아이고. 전 이모님을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진정으로 어머님이 떠난 것에 대해 슬픔을 느끼는 유일한 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작은 사모님, 이거 받으세요. 총장님이 꼭 전해주라 하셨어요. 네? 이게 뭔가요? 열어보시면 알아요. 전 봉투를 하나 받았고 거기엔 한 장의 편지와 건물 증여 계약서가 들어있었습니다. 건물은 시가 1,000억이 넘는 건물이었고 이 건물의 주인은 고정순,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전 너무 놀라 할 말을 잃었고 어머님이 남기신 것 같은 편지를 읽게 되었습니다. 아가, 내가 너한테 줄 게 이것밖에 없구나. 절대 식구들한테 알리지 말고 너 혼자만 알고 있어야 한다. 이 시애미의 마지막 부탁이라고 생각하고 꼭 지켜다오. 그리고 이 말은 꼭 하고 싶었다. 내 며느리가 돼줘서 정말 고마웠다. 전 편지를 읽자마자 그 자리에 앉아 펑펑 울었고 어머님이 떠나신 슬픔이 배가 돼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모진 시어머니가 제게 남긴 아름다운 유산. 전 어머님이 하늘로 떠나시기 마지막까지 절 생각하셨다는 것에 대해 너무 감사했고 미안했습니다. 그렇게 전 이 건물을 어머님을 생각하며 좋은 일에 써야겠다고 다짐했고 지금은 이렇게 시어머님과 같은 어르신들에게 편안한 보금자리를 드리며 살고 있답니다. 가끔 어르신들을 보면 전 눈물이 납니다. 살아계실 때 이 말을 어머님께 꼭 드리고 싶었거든요. 잠시나마 제 부모님이 돼주신 거 정말 잊지 않을게요. 어머님은 이 세상에서 유일한 제 어머니십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님.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